천재 소녀의 충격적인 고백. 저는 도쿄 명문 벚꽃학원의 전교 1등 히라야마 사쿠라입니다. 세상을 다 알고 있다고 자부했죠. 하지만 제 인생은 단 일주일 만에 완전히 뒤집혔어요. 그건 마치 폭풍우가 모든 것을 쓸어가는 것처럼 순식간이었습니다. 한국? 우리가 발전시켜준 나라잖아.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하던 제가 지금은 매일 밤 눈물을 흘려요. 잘못된 역사 속에 갇혀있던 나날들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그것도 단 하나의 질문으로 당신이 배운 역사는 진짜인가요? 제가 겪은 충격적인 진실 찾기의 여정, 그리고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어떻게 한 사람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지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벚꽃학원 3학년. 저는 진실탐구회라는 역사 연구 동아리의 회장이었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고 논문을 읽고 때로는 교수님들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죠. 제 꿈은 외교관이 되는 것이었어요. 완벽한 성적표, 유창한 영어, 그리고 틈틈이 배운 중국어까지. 사쿠라, 너는 정말 우리 학교의 자랑이야. 선생님들의 칭찬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전국 고교 역사 논술대회는 당연히 우승해야 할 무대였어요.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주제를 고민하던 중 동아시아 근대사의 재조명이란 주제가 결정됐죠. 일본의 조선 통치기는 근대화의 과정이었어. 도로도 놓고 학교도 세웠잖아. 제 발언에 동아리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준비 발표회 날 저는 자신만만하게 PPT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이처럼 일본의 영향으로 한국은 근대화될 수 있었고 그때였습니다. 맨 뒷자리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렇다면 왜 한국인들은 그 시기를 암흑기라고 부르는 걸까요? 고개를 들어보니 저희 학교에 온 미국인 교환교사 스미스 선생님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곧 대답했어요. 그들은 객관적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이죠. 스미스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선생님의 손에는 낯선 책자들이 들려 있었어요. 이건 하버드, 옥스퍼드, 소르본 대학의 연구자료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사쿠라 양. 발표가 끝난 후 그 자료들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까지만 해도 저는 그것이 제 인생을 뒤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집에 돌아와 무심코 펼친 첫 장 영문으로 쓰인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제노동과 문화적 말살 일본 식민지 시대의 조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제가 알던 내용과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밤새 자료를 읽었습니다. 눈앞의 문장들이 제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강제징용, 문화재 약탈, 언어 사용 금지. 이런 내용은 제가 배운 교과서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극단적인 서구의 시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학교 도서관에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역사서가를 샅샅이 뒤지며 외국 학자들의 책을 모두 펼쳐봤습니다. 놀랍게도 다양한 국적의 학자들이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었어요. 이상하네.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할아버지와의 대화였어요. 저녁 식사 중에 조심스럽게 물었죠. 할아버지, 옛날에 일본이 한국을 통치했을 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으신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사쿠라, 그건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일이 아니란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군 장교로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평소 엄격하고 애국심이 강하신 분이었죠. 그런 할아버지의 말씀은 저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역사는 승자가 쓰는 거란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지. 그날 밤 저는 동아리 채팅방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모두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내일 긴급회의를 열자. 다음날 아침 학교 옥상에 모인 동아리 친구들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요시다, 아카리, 켄지, 미도리. 모두 제 가장 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자료들을 차례로 보여주자 처음에는 모두 의심의 눈초리였죠. 이건 분명 서구의 편향된 시각이야. 요시다가 먼저 반박했어요. 하지만 자료를 하나둘 살펴보면서 친구들의 표정도 점차 변해갔습니다. 특히 국제법정의 기록과 생존자들의 증언록은 무시할 수 없는 증거였어요.
내가 알던 것과 전혀 달라. 미도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거대한 성벽이 무너지듯이. 그동안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우리 진짜 역사를 알아야 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회까지 2달. 저희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장 조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자고요. 하지만 결정을 내리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에 간다고? 너 미쳤니? 요시다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증오해. 위험할 수도 있어. 순간 주눅이 들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역사적 진실을 찾기 위해서야. 우린 객관적인 연구자가 되어야 해. 설득은 쉽지 않았습니다. 동아리 내부에서도 의견이 나뉘었고 부모님들의 반응은 더 심각했죠. 특히 할아버지는 경노하셨어요. 절대 안 돼. 그런 곳에 내 손녀를 보낼 수 없어.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을 설득하기 위해 공식 제안서를 작성했어요. 밤새 통계와 안전보고서, 학술적 가치에 대한 논거를 준비했죠. 교장실 앞에서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심호흡했던 그 순간이 아직도 선명해요. 히라야마 양, 왜 하필 한국인가요? 진정한 학문은 불편한 진실도 마주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책 속의 역사가 아닌 살아있는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보며 희망이 생겼어요. 조건부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다만 학부모 동의서가 필요했죠. 가장 어려운 건 할아버지를 설득하는 일이었어요. 저녁 식사 후 할아버지의 서재를 조심스레 노크했습니다. 할아버지, 잠시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탁자 위에는 오래된 군복과 사진첩이 펼쳐져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묵묵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도 진실을 아실 거예요. 제가 반드시 확인하고 싶어요. 긴 침묵 끝에 할아버지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셨어요. 이건 내가 젊었을 때 조선에서 만난 한 청년의 것이다. 그 친구의 이름은 김준호였지. 상자 안에는 낡은 만년필과 한글로 쓰인 편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쓰다듬으셨어요. 가거라. 그리고 진실을 찾아오너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동의를 얻은 후 나머지 과정은 놀랍도록 순조로웠어요. 일주일 후 저희 동아리 5명은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날 경쟁 학교 제국의 영광 동아리 회장 다카하시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배신자. 너희는 국가의 수치다. 무시하려 했지만 마음의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첨단 시설들과 질서정연한 시스템, 그리고 친절한 직원들. 교과서에 묘사된 후진국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와, 여기 정말 깨끗하다. 아카리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자동화된 시스템을 경험하며 더욱 놀랐어요. 손바닥 인식과 안면 인식으로 몇 초 만에 통과했죠. 일본에서도 보기 힘든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맞아? 켄지도 중얼거렸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세련된 디자인의 건물들, 그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 호텔에 도착해서는 또 한 번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와이파이가 엄청 빠르다. 미도리가 스마트폰을 들어보이며 외쳤습니다. 도쿄보다 빠른데? 방 안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곳은 분명 우리가 배웠던 한국과 달랐습니다. 우리에게 한국은 항상 뒤처진 나라, 감정적인 나라로 묘사되었는데 실제로 보니 첨단 기술과 세련된 도시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위해 호텔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접하는 한국 음식에 모두 긴장했죠. 하지만 친절한 직원의 안내로 맛있는 불고기와 비빔밥을 즐길 수 있었어요. 식사 중 옆 테이블에서 일본어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사람들 생각보다 친절하네요. 이런 걸 보면 뉴스에서 하는 반일 감정이란 게 과장된 것 같아요. 일본인 관광객들의 대화였어요. 그들도 우리처럼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왔던 걸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당황해서 보도 아래 서 있는데
한 한국인 여성이 우산을 내밀어 주셨어요. 써요. 저는 집이 가까우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감사 인사만 몇 번이나 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해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일본인임을 알면서도 그런 친절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요. 그날 밤 일기장을 펼쳐들었습니다. 오늘 처음 본 한국은 내가 알던 한국과 전혀 달랐다. 이곳은 선진화된 도시이자 따뜻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내가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부끄럽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을 바라보며 내일은 어떤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다음 날 아침 로비에서 저희를 맞이한 가이드는 생각보다 젊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4학년 김민준. 키가 크고 지적인 인상의 대학생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이드를 맡게 되었어요. 유창한 일본어에 모두 놀랐습니다. 민준의 차분한 설명과 깊은 지식은 첫인상부터 신뢰감을 주었어요. 그날의 첫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습니다. 이곳은 조선의 법궁으로 1395년에 지어졌어요.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많은 건물이 훼손되었죠. 민준의 설명은 객관적이고 학술적이었습니다. 비난의 어조 없이 사실만을 전달했어요. 궁 안을 거닐며 왕들의 생활과 궁중 문화에 대해 듣는 동안 요시다가 불편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식민 지배를 하지 않았다면 근대화가 늦어지지 않았을까요? 순간 긴장감이 흘렀지만 민주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한제국은 자체적인 근대화를 시도했어요. 고종 황제 시절 전기, 철도, 우편 시스템 도입이 시작되었죠. 강제병합 없이도 근대화는 진행 중이었습니다. 민주는 흑백 논리가 아닌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균형 잡힌 시각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점심 식사 중 민준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불고기를 먹으며 그에게 물었어요. 민준 씨는 왜 역사를 공부하기로 했나요? 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어요.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만 듣고 역사를 판단하지 않아요. 모든 측면을 살펴보고 싶었죠. 민준의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투옥되었다가 고문으로 한쪽 다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일본을 미워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대요. 할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정치와 군국주의는 미워해도 좋지만 사람 자체를 미워하면 안 된다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오후에는 현대적인 강남 지역과 전통적인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어요. 두 공간의 대비가 인상적이었죠. 한옥에서의 전통차 체험 중에 민준이 말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사실이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기억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친구들과 오늘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미도리는 이미 민준의 팬이 되어 있었고 켄지는 서울의 발전상에 감탄했어요. 하지만 요시다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건 다 보여주기식 아닐까? 그날 밤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같은 별을 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민준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역사는 승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기억이에요. 세 번째 날 저희는 독립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엄숙한 분위기에 모두 말이 없어졌어요. 민준이 조용히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예요. 일제강점기 동안의 독립운동을 기억하는 곳이죠. 전시관을 하나씩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시실에는 대한제국의 모습과 일본의 강제 병합 과정이 담겨 있었어요. 교과서에서 배운 것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합병이 아닌 강제 병합이었고 근대화가 아닌 수탈이었죠. 두 번째 전시실에 들어서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독립운동가들의 사진과 기록물 그리고 고문 도구들. 벽면에는 형무소에서 찍힌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고문으로 상처받은 몸, 차가운 감옥에서 생을 마감한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건 정말인가요? 아카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 헌병대의 공식 기록과 사진들입니다. 다음 전시관으로 이동하던 중 요시다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눈물로 얼룩진 증언.
요시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건 다 조작된 거야. 요시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전시관을 빠져나갔어요. 민준과 제가 뒤쫓았지만 요시다는 이미 건물 밖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나머지 전시를 마저 둘러봤어요. 마지막 전시관에는 일본군의 공식 문서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어로 쓰인 명령서, 보고서, 사진첩. 눈을 피할 수 없는 증거들이었어요. 특히 조선어 사용 금지 정책 문서 앞에서 오랫동안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걸 한 번도 배우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상태였습니다. 미도리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고 켄지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기록관을 나와 야외 전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실제 크기의 감옥 재현물이 있었어요. 차가운 쇠창살, 좁은 독방, 고문실. 목구멍이 메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민주는 대답 대신 작은 쪽지를 건넸어요. 할아버지의 수감번호와 이름이 적힌 기록이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가족이 겪은 아픔이었어요. 증오하진 않아요. 하지만 잊지도 않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요시다를 찾아 주변을 수색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호텔 로비에서 그를 발견했어요. 요시다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난 이해할 수 없어. 우리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다면. 그날 밤 모두 자기 방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화기는 울리지 않았고 채팅방도 조용했어요. 모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오늘의 충격을 처리하고 있었던 거겠죠.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진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수 있는지 배웠다. 하지만 아픔 속에서도 인간은 성장한다. 내일은 어떤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다음날 아침 식당에서 만난 요시다의 표정은 전날과 달랐습니다. 밤새 무슨 생각을 했는지 깊은 고민의 흔적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어요. 민준이 제안한 오늘의 일정은 위안부 할머니의 집 방문이었습니다. 가지 않아도 돼. 무리하지 마. 내가 요시다에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요시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가야 해. 피하는 건 비겁한 일이니까. 작은 미술관 같은 공간에 들어서자 따뜻한 분위기가 우리를 감쌌어요. 이곳은 생존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린 그림과 회고록이 전시된 곳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할머니들의 그림이었어요. 전문 화가도 아닌 할머니들이 그린 그림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세계 각국에서 보내온 위로의 메시지들이 걸려 있었어요. 독일, 미국, 캐나다, 그리고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보낸 편지와 기부금 기록도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활동을 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미도리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민준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인정하고 화해를 원하는 분들은 어느 나라에나 계시죠. 방명록 앞에서 우리는 모두 펜을 잡고 망설였습니다. 무슨 말을 남겨야 할지. 요시다가 갑자기 깊은 숨을 내쉬더니 방명록에 일본어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아픔을 잊지 않겠습니다. 눈물이 방명록 위로 떨어졌습니다. 요시다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 그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때 민준이 조심스럽게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낡은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1940년대 일본어로 쓰인 편지였어요. 민준의 증조할아버지가 일본인 친구 다나카에게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나카 씨는 군인이었지만 제 증조할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였어요. 징용으로 끌려간 할아버지를 몰래 도와 탈출할 수 있게 했죠. 낡은 종이를 조심스럽게 넘기며 읽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 인간성의 회복, 그리고 우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역사의 아픔은 기억하되 증오는 물려주지 말자. 민준의 가족은 다나카의 도움으로 살아남았고 그 감사함을 잊지 않았다고 해요. 전쟁이 끝난 후에도 두 가족은 비밀리에 교류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복잡한 역사를 공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역사 속에는 항상 이런 인간적인 이야기도 존재했죠. 그날 오후 우리는 서울 시내의 작은 카페에 모였습니다. 더 이상 어색함은 없었어요. 진솔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나 정말 무지했어. 요시다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화가 나고 부끄럽고 이런 감정들이 뒤섞여. 민주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역사를 배우는 과정이에요.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죠.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조용히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내일은 여러분이 보고 싶은 곳이 있나요? 잠시 생각한 후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역사 대회에 도움이 될 만한 곳이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일은 국립중앙박물관과 전쟁기념관을 가보는 건 어떨까요? 두 곳 모두 다양한 시각의 자료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제안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켄지가 물었어요. 사쿠라, 너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용기를 내어 여기 온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책으로만 보았다면 절대 알 수 없었을 거야. 그날 밤 일기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역사가 단순한 연대기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그것은 사람들의 이야기, 아픔, 용기, 그리고 희망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 속에서도 인간성은 살아남는다는 것. 일본으로 돌아온 후 예상대로 모든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수군거림이 끊이질 않았고 경쟁 동아리 제국의 영광은 저희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가족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사쿠라,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발표를 준비하는 거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았어요. 학교 예비 발표회에서 저희 동아리는 재조명된 한일 관계사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양국의 역사를 균형 있게 다루려 했지만 기존 교과서와 다른 내용이 많았죠. 학교 선생님들은 불편한 표정이었고 학생들의 반응도 차가웠어요. 이건 학술대회지 정치 모임이 아니야. 다카하시가 발표 후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겐 확신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 그리고 민준이 제공해준 역사 자료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 진실을 마주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논문이 완성되면 전국 대회에서 발표할 거야. 비난받아도 괜찮아. 제가 동아리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가장 큰 시련은 할아버지와의 대화였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며칠간 할아버지는 저를 피하셨어요. 용기를 내어 할아버지의 서재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한국에서 본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서랍을 열어 오래된 군복과 사진첩을 꺼내셨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지. 할아버지의 눈에 맺힌 눈물을 처음 봤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전쟁 중 목격한 일들, 그리고 한국인 친구 김준호와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셨어요.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용기를 주는 고백이었습니다. 네가 진실을 찾아 나선 것 자랑스럽구나. 전국 역사 논술대회 당일 도쿄 국제포럼 홀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대학 교수들과 역사학자들이었어요. 발표 순서가 다가오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벚꽃학원 진실탐구회 팀의 발표입니다. 단상에 올라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날카로웠어요. 특히 앞줄에 앉은 제국의 영광팀원들의 조소 띈 표정이 눈에 띄었죠. 그 순간 민중과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역사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주제는 동아시아 역사의 재해석 교과서 너머의 진실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역사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냉담했던 청중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준비한 자료와 증거들, 그리고 직접 경험한 한국에서의 이야기가 설득력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이어졌어요. 예상대로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주장은 애국심을 훼손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애국심은 자국의 잘못까지도 인정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상식. 저희 팀은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심사위원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올해의 대상은 벚꽃학원 진실탐구회 팀입니다.
순간 믿을 수 없었어요. 환호와 박수 속에서 단상에 올랐습니다. 트로피를 받으며 심사위원장이 귓속말처럼 전해주셨어요. 용기 있는 발표였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미래를 만들어갈 거예요.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상 소감을 말하기 위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이 상은 저희만의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알려주신 모든 분들, 특히 한국에서 만난 민준 씨와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목이 메었어요. 객석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역사는 늘 완전하지 않지만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저희의 이 작은 걸음이 한일 양국의 진정한 화해와 이해를 위한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저희는 한일 청소년 역사 대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민준과 함께 양국 학생들이 서로의 역사를 배우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모임이었지만 점차 참여 학교가 늘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프로젝트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셨어요. 김준호 할아버지의 가족을 찾아 70년 만에 재회하는 감동적인 장면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서울에서 보낸 그 일주일을 떠올립니다. 한 번의 여행이 어떻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진실을 찾는 여정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 끝에는 항상 더 넓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역사는 과거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교훈이다. 우리가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민준이 저에게 보낸 메시지가 붙여져 있습니다. 용기 있는 한 사람의 진실 찾기가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사쿠라 씨, 당신은 그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작은 의심에서 시작된 진실을 향한 여정.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나요? 여러분이 마주한 편견의 순간과 그것을 극복한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의미 있고 흥미로운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